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 입각해서 탄어 스님이 어떻게 미래를 예견하시고 그의 미래학을 펼쳐나갔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탄어 스님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예견 내지 예지를 했다. 그리고 취미로 미래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 탄어 스님이 많은 예언과 예견을 한 부분들, 세상 사람들은 예언이라 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견을 하시고 6.25가 일어날 거, 그 다음에 뭐 울진삼척에 무장공비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월정사에 있던 원고를 다 옮기셨다고 하죠. 그런 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에 상세하게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살펴보시면 될 줄 알고 오늘은 여기 이 탄어 스님의 사교회통사상 396쪽에 있는 정역에 대해서 스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김일부 선생이 어떤 정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스님의 말씀과 더불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일부 선생의 정역을 연구를 해서 탄어 스님이 이런 부분을 확장시켜서 해석을 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책에다 써뒀습니다. 제가 탄어 스님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박사 논문을 쓰는데 탄어 스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학술 논문에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미래학 부분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일부 선생의 정역을 통해서 탄어 스님이 미래에 대한 역학적 해석, 한국적 역학, 중국이나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 정역이라고 하는 역학을 탄어 스님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저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홀로 독학으로 정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한 다음에 탄어 스님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예견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게 됐기 때문에 학위 논문에 썼고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부분의 핵심되는 부분들을 책에다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모를 다 밝히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흔히 역학을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는 단수이나 미래는 복수입니다. 10년 전 어느 날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했는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일은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약속을 정확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어느 장소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거의 약속을 하면 7, 80%의 확률이 있다 하지만 내가 못 나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장소에 정확하게 만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과거는 단수이나 미래는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운명이라고 하는 100% 맞는 운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래에 대한 예지나 예견은 가능성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성의 원리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알기는 어렵고 정확하게 이 날을 정확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어 스님은 돌아가실 날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그때 돌아가셨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일부 선생도 본인이 망사주라 그러죠. 돌아가시는 연월일시를 정확하게 제시해 두고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이 역학의 아주 동양 역학의 오묘한 세계인데요. 이런 부분은 평생을 통해서 공부를 정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스님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유교의 주역 역학을 가지고 불교로 회통했던 부분을 이 책을 가지고 주역선해라는 책을 가지고 타너 스님이 풀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정역에 대해서 해설해 내온 부분이 이 책의 마지막 3권에 말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식으로 정역 8궤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정역 8궤도를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스님이 정역 8궤의 한 구절을 가지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일일이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님의 말씀도 굉장히 함축적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이 정역 8궤라고 하는 부분을 해설했느냐라고 하게 된 자세한 정역의 구절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정역 전체는 4,769자로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시와 같은 알듯 모르듯한 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타너 스님이 정역에 있는 구절은 단지 79자, 일세주천 율료도수라고 하는 79자의 글만 가지고서 정역 전체를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정역 전체의 핵심되는 구절로서 한 부분을 따와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 전체의 내용은 정역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이 정역을 해설한 데에 정역 간행서라고 하는 정역 책을 출간하는 학산 이정호 선생이 충남대 총장까지 지내셨던 충남대 철학과 교수셨는데요. 김일부 선생의 제전 제자였습니다. 이 정역에 대해서 달통하셨던 그런 선생이 계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당대의 정역의 연구가로서 아주 최고의 학자이셨어요. 그분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충남대 철학과는 아직까지도 정역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산 이정호 선생이 정역 책을 내면서 타너 스님에게 서문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부탁해서 그때 쓴 서문이 바로 이 내용인데 요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하나의 단락 속에 타너 스님은 정역을 다 요약해놓고 계셨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복희는 선천의 선천이요. 문왕은 선천의 후천이요. 정역은 후천의 선천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궤도를 가지고 복희 8궤도, 문왕 8궤도, 정역 8궤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원래 소광절이 이 역학의 형태를 설명할 때는 복희 8궤, 문왕 8궤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희 8궤를 선천이라 그러고 문왕 8궤를 후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역 8궤가 우리나라에서 19세기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복희 8궤, 문왕 8궤가 선천이고 정역 8궤는 후천을 나타낸다. 그러면 복희 8궤는 선천 가운데 선천이고 문왕 8궤는 선천의 후천이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정역 8궤는 후천 세계의 다시 선천이다. 이렇게 지금 타너 스님이 한마디로 이 전체의 세계의 역학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하고 계신 거죠. 김일부의 말에 의하면, 일부의 말에 의하면 물이 남천에 불어나고 수조 남천하고 물이 북지에서 마르도다 수석북지라고 하였으며 정역의 전체 내용 가운데 이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강정산이라고 계시죠. 우리 지금 정산도가 있습니다. 정산은 말이죠. 물이 불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하에 상극의 이치가 없다. 수생어 화고로 천하의 무상극질이라 이런 말을 하였는데 이 즈음의 뜻은 얻기가 쉽고 그 사이의 말은 붙이기 어렵다. 아주 여기에 어려운 이 두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이치를 안다 하면 선천 후천의 변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왕 8개의 시대에서부터 새롭게 펼쳐지는 앞으로 미래의 세계인 역학인 정역의 세계를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구절을 알게 되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는 김일부 선생의 말씀, 하나는 강정산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역 간행서의 서문을 가지고 이걸 쓰셨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물이 남천에서 불어나고 물이 북지에서 마르도다. 이 구절이 바로 정역에 있는 구절이고요. 강릉산에 이 수생호고 화고로 물이 불에서 나온 까닭에 천하에 상극의 이치가 없다라고 했는 이 두 구절이 전부 정역에 입각해서 볼 때 환하게 다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미래의 변화를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원 스님이 읽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역 공부를 다 했었던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전모를 밝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역 8계도는 무엇인가?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화두로 삼아서 이걸 알기 위해서 정역 8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역 8계도는 김일부 선생이 자의로 안배 포체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탄어 스님의 정역 8궤 해설, 주역선의 3권에 있는 정역 8궤 해설에 있는 구절입니다. 직접 쓰신 글이에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글로 쓰신 내용입니다. 김일부 선생이 궤를 그냥 막 8궤를 막 그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의로 안배 포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이 일찍이 계룡산 국사봉에 앉아서 수도할 때에 그 도서가 허공 중에 나타나 소소역력한 것을 그려놓고 연구하다가 말하자면 이분이 역학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셨죠. 오래 하셨는데 갑자기 눈만 뜨면 8궤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분의 고향이 계룡산 자락의 맨 마지막인 연산면입니다. 연산면. 연산면이 연산이라고 하는 건 간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은나라 역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역은 주역이죠. 주나라 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라, 은나라 역이 있는데 하나라 역이 연산역이고 은나라 역이 귀장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은 건궤로 시작되고 있고 은나라 역인 귀장역은 곤궤로 땅이라고 하는 곤궤로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라의 역은 뭐죠? 간궤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간방이거든요. 그래서 연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김일부라는 분은 충남의 연산면에서 태어나셨어요. 계룡산 마지막 자락입니다. 제가 거기 답사도 가봤고 김일부 선생의 묘소도 가봤고 그거 다 가봤는데요. 이분이 결국 거기서 수행을 하다가 이 소소영령한 어떤 궤도가 떠오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중간에 계룡산에 있는 국사봉에 가서도 수행을 하시면서 정역을 집필을 하십니다. 처음에 바로 집필을 한 게 아니라 그 궤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눈앞에 눈만 뜨면 자기 눈에만 이 궤상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것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려놓고 복희팔계, 문왕팔계와도 다른 희한한 역학이 하나 나온 거죠. 여기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렇게 보고 있다가 주역 설궤전, 주역은 10익이 있습니다. 계사상전, 계사하전, 설궤전, 서궤전, 잡궤전 이렇게 쭉 이 궤에 대한 10익이 있거든요. 공자가 썼다고 하죠. 10가지의 역전이 있어가지고 주역 전체를 볼 수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전이 있어요. 그중에 설궤전이 있는데요. 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설궤전 6장에 신야자는 묘 만물지 위연자라고 하는 구절이 일단 문장이 있는데 이 구절에 나온 부분이 후후천의 8계를 소개한 것임을 확인하고 드디어 정역 1권의 학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계전에 이 뒤에 보시면 설계전에 설명해 놓은 것 가운데 말이죠. 설계전 6장에 대해서는 주자를 비롯해서 역대의 그 주석가들, 대학자들이 도무지 그 말 뜻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 구절이 이 김일부 선생의 자기의 눈에만 보였던 이 8궤 나타난 구절이 설계전 6장을 말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김일부 선생은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천지는 말이 없으므로 일부가 천지를 대신하여 천지의 말을 말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김일부 선생이 했던 말입니다. 천하언제요. 하늘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 하늘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늘은 괴상을 보여주어서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얘기를 하게 해준다. 그걸 누가 하게 만들었느냐? 김일부라고 하는 한국의 충청남도 연산면에 사는 분에게 그걸 보여줬고 그것을 연구하게 된 것이 계룡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능언이라 일부가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쓰게 된 책이 바로 정역이라는 것이죠. 이 도서는 신해년 1851년에 시작된 것이니 지금부터 약 12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타너 스님 당시에 120여 년 전이라고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 김일부 선생이 눈에 괴상이 보이고 연구할 때부터 그 괴의 정역 8괴의 내용은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천지의 운기는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었건만 세인이 목매하여 알지 못하고 오직 일부 선생만이 이 도리를 처파하여 간파해서 우리에게 학술적으로 계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일이죠. 여러분 복희팔계, 문왕팔계라고 하는 건 하도 낙서라 그래서 용마가 그 하도에서 황하에서 말이죠 괴가 나오고 용마에서 궤도가 나오고 이런 것이 그 하도 낙서로 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역학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갑자기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는 시대는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역학으로 다 쓰고 있고 모든 방면에 쓰고 있는데 그 역의 이후의 시절, 복희팔계, 문왕팔계 이후를 설명하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정역팔계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김일부 선생이 이제 스스로 알게 돼서 연구를 해서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1879년에 괴를 그려놓고 그거를 정역의 상경과 하경을 써서 마무리한 게 1885년입니다. 그 8괴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책을 쓴 게 정역이라고 한 책이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타너 스님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복희팔계는 천도를 밝히는 것이요. 하늘의 도를 밝힌 것이고 문왕팔계는 인도를 밝힌 것이며 사람의 도를 밝힌 것이며 정역팔계는 지도를 밝힌 것이며 땅의 도를 밝힌 것이며 소광절을 비롯한 송대 역학에서 말한 복희선천과 문안후천의 이론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복희팔계, 문왕팔계를 선천과 후천으로 소광절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시 복희팔계, 문왕팔계는 선천이고 정역이 후천이다라고 변화한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정역 연구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타너 스님 말씀입니다. 김일부 선생은 복희팔계와 문왕팔계의 근원이 되었던 하도와 낙서가 세상에 돌연히 나타난 것처럼 계룡산 국사봉에서 정진할 때 4, 5년 동안 괴상이 공중에 떠도는 것을 보았다. 이 그림을 놓고 연구하다가 주역 설계전 제6장의 문장인 신야자묘 만물이 위원자야라고 하는 그 구절이 이 괴상을 가리킨 것임을 알고 정역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설계전 6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냐면 이게 괴가 8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괴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설계전 6장에 대해서 주자가 어떻게 줄을 달아놨느냐. 주자가 이르되 차는 건곤을 버리고 육자만 전언하여 써 신의 소위를 현한 것이다. 신이 한 발을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위서가 그 어떤 그 순서가 또한 상장의 설을 용했으되 그 의가 상세치 않다. 상장이라고 하는 건 설계전 5장이겠죠. 5장의 내용을 이렇게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그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자도. 설계전 6장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괴, 곤괴는 없고 나머지 6개 가지고만 설명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주자도 설계전 6장의 내용을 모르겠다 했는데 정역 8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김일부 선생이 이걸 그려놓고 보니까 본인이 늘 눈에 보였던 그 괴상을 놓고 보니까 이게 설계전 6장을 말하는 것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타너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설계전 6장에 대해 가지고 타너 스님이 스스로 줄을 달아놓은 겁니다. 설계전의 3장 이하는 선천지약인 복희팔계의 위차를 말한 것이요. 제5장은 후천지약인 문왕팔계의 위차를 말한 것이라면 제6장은 선후천의 변화가 오는 정역팔계의 원리인 것이다. 일부 선생이 정역팔계의 원리가
제6장에서 근저가 됨을 파악하고 드디어 정역 1권의 창작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 설계전 6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자 같은 그 박식군자도 줄을 내지 못했습니다. 주석을 달지 못했다. 그것이 앞으로 나타날 정역 8개를 가리킨 것인데 주자는 증거가 없어 줄을 못 낸 거지요. 여기에 힌트를 얻어 김일부 선생은 정역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역 8궤입니다. 정역 8궤 궤도인데 여러분이 주역을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은 복희 8궤, 문왕 8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역 8궤는 처음 보시겠죠. 이런 식으로 궤가 만들어져 가지고 눈에 훤하게 자꾸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설계전 6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건궤가 있고 공궤가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6개는 요게 6개가 되겠습니다. 이 간태, 진손, 그다음에 감리 이 6개가 나머지 6개인데요. 설계전 6장에는 요 6개에 대한 설명만 나오고 나머지는 신야자묘 만물지위원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주 신묘하다라고 하는 거는 만물을 오묘하게 해서 뭔가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역 8궤를 놓고 보면 이 부분에서 있는 건궤, 곤궤가 없잖아요. 건궤, 곤궤가 없고 6개만 설명해 있는 이 설계전이라고 하는 6장의 내용은 다른 어떤 궤를 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설계전 3장은 복희 8궤고 설계전 5장은 문왕 8궤인데 설계전 6장은 모르겠다 했는데 김일부 선생이 딱 보니까 본인에게 자꾸 보이는 궤상이 설계전 6장의 내용이더란 말이죠. 그게 이 구절, 이 부분에 있는 이 10건북과 5곤남, 그다음에 2007지라고 하는 이 부분, 건과 곤이 함께 나와 있는 이 부분, 일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신묘한 세계, 변화된 오묘한 세계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역 8궤 해석의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본인이 보는 내용이 8궤가 이것이 바로 설계전 6장인 것을 알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궤를 그려놓고 해석을 해서 이 역학의 이름을 정역, 발을 정자 정역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책을 4,700여 자 되는 정역이라는 책을 짓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타너 스님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79자의 글자만 가지고 정역 전체를 그 핵심을 요약을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일세주천 율료도수라고 있습니다. 정역에도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일세주천 율료도수라고 하는 그 구절에 있는 내용만 타너 스님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정역 전체를. 타너 스님은 주역선의 부록에 정역 8개 해설을 수록했는데 정역 원문에 대해 상세하게 해석한 부분 일세주천 율료도수 한 단락뿐이다. 총 4,769자로 이루어진 정역 원문 전체 가운데 일세주천 율료도수 가운데에서도 다를 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79자만 추출해서 정역 전체의 핵심으로 거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일세주천 율료도수 타너 스님이 인용한 건 어떤 내용이냐? 일부 선생이 이르되 요겁니다. 따옴표 했는 요 구절이 타너 스님이 인용한 79자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오호라 천이 어찌 말씀하시며 천하한제며 하늘이 무슨 말을 하겠냐? 지가 어찌 말씀할까마는 지하언제여 땅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마는 일부가 능히 말하노라 일부 능으니라. 하늘과 땅은 말을 하지 않는다. 궤도를 보여줘서 앞으로 일어날 걸 천지의 뜻을 대신 전하는데 그거를 김일부라는 사람에게 보여줘서 일부로 말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일부가 늘이 말하며 수가 남천에서 불어나고 수가 북지에서 마르도다. 수가 북지에서 마름이며 조모를 판별키 난하다. 맨 앞에 나왔던 타너 스님이 정역의 간행 서문에서 나왔던 구절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물이 남천에서 불어나고 물이 북지에서 마르도다. 그러면 물이 북지에서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모, 아침 저녁을 판별키 어렵다. 세상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수화는 기재하며 화수는 미제로다. 대도가 천을 종하며 대도가 하늘을 따르며 천이 말씀하지 않으랴.
대덕이 지를 종하며 대덕이 땅을 쫓으며 지가 쫓아 말한다. 천일의 임수여 만번 꺾여서 반드시 동으로 가도다. 지의 자수여 만번 꺾어서 돌아간다. 무슨 말씀인지 알기가 어렵지요. 엿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온 기본적인 것들을 역학을 기본적으로 기존의 주역을 비롯한 상수 역학, 모든 역학을 달통하지 않고는 이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 구절 가지고 타너스님이 어마어마한 해석들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꾸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남천에서 불어나고 북지에서 마르고 그다음에 임수, 자수가 나오고 말이죠. 동쪽으로 꺾여서 간다. 수화와 화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이 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수조 남천과 수석 북지의 함의를 정역의 핵심이자 지구의 미를 예견하는 중요한 언급으로 파악을 했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수조 남천 수석 북지가 뭐냐? 여러분 이게 조자하고 석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석 반만의 차, 밀물과 썰물이라고 쓸 때 조석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아침 조수는 조라하고 저녁 조수는 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밀물은 조라하고 썰물은 석이라 그러죠. 그러면 수조 남천과 수석 북지는 무슨 말이냐? 수조 남천, 남쪽 하늘에서는 물이 밀물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남쪽 하늘로는 물이 몰려오고 수석 북지라고 하는 건 북쪽 땅에서는 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뜻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타너스님이 예견을 한 겁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고 그 물이 남쪽으로 흘러서 지축에 거대한 변화가 오고 대규모의 기상이변과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이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요 구절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정역 전체에 8궤와 그다음에 4,700여 자에 해당하는 정역 내용이 전부 여기에 기본해 있는데 스님이 일일이 정역을 다 해설하지 않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뽑은 것이 이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부분을 요걸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계기로 선천 세계가 후천 세계가 되고 문왕 8개 시대가 정역 8개 시대로 바뀌면서 지구에 거대한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향후 100년간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역이다. 1885년에 정역의 책이 나왔고 그 이전에 이미 그런 괴상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김일부 선생이 이것이 100년 뒤에 앞으로 벌어질 미래상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여기에 펼쳐진 정역 8개의 내용은 100년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러면 벌써 1985년 정도 됐을 때 이 정역의 내용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정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만절필동과 만절욱이라고 하는 이건 시경의 구절이고요. 옛날부터 많이 썼던 구절입니다. 선비들이. 여기에서 주석을 하면서 만번 꺾여가지고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만번 꺾여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동은 어디냐? 극동을 말하고 이것이 바로 일본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도 북극의 빙하가 필경 일본에 가서 그침을 의미한다고 타너스님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른 정역 주석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일본을 직접적으로 지적했어요. 타너스님이. 여러분 그 타너스님 예견 가운데 일본이 뭐 침몰한다. 뭐 3분의 2가 물에 잠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뭐 예언가들, 그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 서양의 예언가들도 일본이 물에 잠긴다, 일본이 침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구절이 바로 이 일본이 물에 잠긴다라고 예견했던 바로 이것이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있는 이 정역 8개라고 하는 부분에 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런 형태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역 8개를 좀 그려놨거든요. 아까 똑같은 이 정역 8개입니다. 근데 물이 말이죠. 여기에서 나온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지금 북쪽이 여기가 북쪽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남쪽이 되는 것이죠. 남쪽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 중앙에 2007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이 북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되겠고, 그죠? 북쪽이 북지가 되겠고, 남천이라고 그런 거는 이쪽이 남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는 남쪽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북쪽의 땅입니다. 남쪽 하늘에 물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쪽 땅에서는 말이죠,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구가 축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너 스님이 정역을 해석한 독창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해석을 많은 정역 연구가들이나 학상 이정호 선생을 비롯해서 다른 역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타너 스님 해석을 많이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2020년에 그 여름에 중국, 한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고요. 반면에 어떤 곳은 50도를 넘어가는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엄청난 비가 내리고 우리나라에도 6천여 곳에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정역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수조남천이요 수석북지라는 겁니다. 북극에서 물이 녹아서,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서 물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극동에, 동쪽에 일본에까지 내려오는 정도로 이제 물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바다를 거쳐서 물이 쭉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북극에서 녹아내린 북쪽 땅에서 빙하가 내려 녹은 그 물이 남쪽의 하늘에 와 있다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남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극 물이, 북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기류의 변화가 오죠. 기압에, 고기압, 저기압, 뭐 제트기류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오고, 기후 변화가 오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북한에서도 사과를 재배할 수 있고, 남쪽에서 말이죠, 뭐 바나나가 다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전체 기후 변화가, 거대한 기후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북쪽에 북빙하가 녹아서 북쪽에 있는 물이 남쪽 하늘에 이르러 가지고, 이 하늘에 이르러 있던 그 물이 밀물로 썰물로 내려가서 남쪽 하늘로 썰물처럼 몰려왔다가 그것이 다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음양의 변화가 오고 기후의 거대한 변화가 온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구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007지라는 겁니다. 요 안에 2007지라는 게 있죠. 2007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2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1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1은 수입니다. 그 다음에 2는 화예요. 3은 목이고 4가 금이고요. 5가 토거든요. 5가 토입니다. 그리고 1육수 2칠화라 그래가지고 6이면 다시 또 물이 되고, 7이면 화가 되고, 8이면 다시 목이 되고, 9면 다시 금이 되죠. 그러니까 1육수 2칠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2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2는 뭡니까? 2는 화죠. 근데 여러분 그 1, 2, 3, 4에서 짝수,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화는 어떤 화냐? 이게 짝수의 화니까 이건 음화가 되고요. 7이라고 하는 이 화는 양화가 되겠죠.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1육수 2칠화는 역학의 기본이니까. 그러면 2000은 뭡니까? 2000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음화입니다. 음화. 숨어있는 불이죠. 숨어있는 불이 북쪽에 북방으로 들어갔죠. 땅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잠재한 불이 북쪽 땅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물이
물이 북빙하를 녹여가지고 이 물이 남쪽 하늘에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게 타너 스님 당시 120여 년 전에 이미 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북빙하가 녹는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타너 스님 말씀하실 때 벌써 40년 전, 5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북극이 왜 녹아요?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북극이 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북극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빙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빙하는 없고 배가 쭉 간답니다. 그러면 있어야 될 빙하가 벌써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속도보다 북빙하 녹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월이 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많이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 전체에 기후 변화가 오고 기상 이변이 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2007지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땅 속으로 잠재된 불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잠재된 불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이 지구가 불구덩이가 됐다는 거죠. 이 지구가 말이죠. 여름이라는 겁니다. 여름. 우리가 불교에서 화택이라 그랬습니다. 불구덩이다 그랬지. 지금 지구는 여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구가 온난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타너 스님이 이 정역에 입각해서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 대한 타너 스님의 해석에 입각해서 볼 것 같으면 지구의 온난화가 태양에 열이 왔는데 공기가 나빠져서 스모그 현상이 생겨나서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효과가 돼가지고 지구 전체가 올라가서 기온이 올라가서 북극 빙하가 녹았다? 천만의 말씀이란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가 없죠. 타너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타너 스님이 1970년대에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인도에 성지순례 가는 것을 11주간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타너 스님이 이제 태어나신 성지 룸비니 동산을 가야 되니까 네팔 쪽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가서 히말라야 산맥을 보며 눈 덮인 설산을 보며 저 히말라야 설산이 다 녹아. 그랬더니 PD께서 스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핀잔을 줬다 그래요. 근데 나는 과학은 잘 모르는데 지구 땅에 불이 들어왔어. 근데 저 히말라야 설산이라고 녹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 하셨다는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는 지구 땅 속에 불기운, 숨어있는 불기운이 들어가서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해서 불의 골이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상대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지진대의 그 속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 기운이 움직이면서 벌어지는 모든 양태들이 어디서 관련되느냐? 2007지라고 하는 것이 북쪽과 남쪽의 땅 속에 들어있는 불기운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에 2와 7이라고 하는 건 전부 불이잖아요. 숨어있는 불이 북쪽 빙하를 녹이기 시작했고 이 지구 멘탈 안에 어마어마한 불기운이 형성됐다. 그렇게 해서 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온난화가 오고 있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진 해일이 여기서 온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말이죠. 강증산이 말한 물이 불에서 생겨나니 천하에 상극지리가 없어진다. 여러분 원래 수극화 아닙니까? 물은 불을 꺼야죠. 물이 불을 꺼야 되는데 물이 불에서 나왔다는 얘기 뭡니까? 불기운이 들어가서 물이 만들어졌으니까 물이 불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타너 스님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론에서 불로서 심판한다는 말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다. 기독교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 원리에 입각한 설명이 없다. 2007지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근데 물이 불에서 나오게 되면 천하에는 앞으로 상극질이 서로 싸우는 이치는 없어지게 된다. 이 거대한 현상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정역이라고 하는 저 세계가 펼쳐지고 나면 지구에 거대한 격변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는 후천 세계가 한번 열리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타너스님이 정역의 일세주천 율료도수라고 하는 79자에 나온 구절을 가지고 지금까지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거대한 엄청난 얘기를 해놓으셨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입각해서 나온 것이다. 기존의 정역 연구가들도 잘 하지 못했던 말씀을 과감하게 40여 년 전, 50여 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역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기에 이어서 좀 더 정역 8개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다음 타너스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내다봤는지, 한국의 운명을 어떻게 되며 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을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